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태어나서 본 유일한 가족이 엄마였다 보니 다른 애들도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보니 애들이 자꾸 아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주말에 아빠랑 동물원 갔다 왔다? 나도 아빠랑 놀았는데. 애들이 자꾸 엄마가 아니라 아빠랑 놀았다기에 엄마에게 물은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야? 어? 애들이 다 아빠랑 놀았대. 나도 아빠랑 놀래. 그게 우리 미진이도 아빠가 있어. 근데 같이 살지 않는 것뿐이야. 조금 더 자라서야 저는 아빠라는 사람이 엄마의 남편이며 엄마와 아빠 사이에 제가 태어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까지 알고 나자 더 의아했죠. 엄마는 왜 남편이랑 안 살아? 그게 엄마가 남편이랑 안 사니까 나도 아빠랑 못 살잖아. 얼른 아빠한테 오라고 해. 그게 누구나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야. 아빠가 있어도 같이 못 사는 애들도 있어. 어릴 땐 엄마의 말이 의아했는데 조금씩 더 크면서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들도 알게 되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이혼했어? 아니? 뭐? 이혼도 아니라고? 근데 왜 아빠랑 안 살아? 그럼 아빠가 외국에서 일해? 그건 아니고. 엄마, 다 지어낸 거지? 뭐? 아니, 아빠가 진짜 있긴 한 거야? 하물며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도 아빠와 한 달에 한 번은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아예 아빠의 얼굴조차 모르고 사는 애들은 정말 없더라고요. 아빠가 용돈을 줬다는 친구, 아빠의 생일이나 외식을 한다는 친구. 부모가 둘인 게 당연한 친구들 사이에서 전 늘 의문 하나를 품고 살았습니다. 특히 아빠가 일하고 엄마가 살림만 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엄마가 저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싶어서 부러웠어요. 저희 엄마는 늘 일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남의 집 가정부 일을 하시면서 저녁이면 그 집에서 먹고 남은 반찬을 꼭 싸우셨고, 제가 조금 자란 뒤에는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그때도 늘 식당에서 남은 찬거리를 싸우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먹는 반찬은 남의 집에서 가져온 반찬, 식당에서 남은 반찬이었습니다. 어릴 땐 철이 없어서 왜 맨날 같은 반찬만 먹느냐고 불평도 많이 했어요. 그런 다음 날이면 엄마는 천근만근으로 보이는 무거운 몸으로도 달걀을 사와 부쳐주곤 했죠. 나중엔 그마저도 질려서 버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홀로 일을 하며 저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에 부쳤을까 싶어요. 엄마는 자면서도 늘 일을 하는 잠꼬대를 하거나 앓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빠라는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어요. 내가 하도 아빠를 찾으니까 엄마가 그냥 둘러댔다고 확신한 뒤기도 했고, 엄마가 아프기도 했고요. 제가 고3 때 엄마는 결국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살갗만 남았다 싶게 앙상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더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며 강한 진통제를 처방해준 뒤 퇴원을 권유했어요. 앙상하게 마른 엄마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랑 동화처럼 예쁜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는데. 살면 되지. 엄마도 마음이야 그러고 싶지. 근데 딸, 엄마가 없어도 넌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 엄마가 없으면 난 혼자지. 어떻게 혼자가 아니야. 네가 왜 혼자야? 너한테 아빠가 있잖아. 엄마가 갑자기 저조차 잊고 있었던 아빠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나한테 아빠가 진짜 있었어? 그럼
엄마가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지. 아빠가 있다고는 하는데 한 번도 날 보러 안 왔으니까. 엄마는 거짓말한 적 없는데. 넌 아빠가 있어. 다만 정말 사정 때문에 같이 못 산 것뿐이야. 집에 도착해 엄마를 안방에 눕히는데 엄마가 서랍장을 가리키더라고요. 저기 아래서 두 번째 칸 오른쪽 구석에 보면 함이 하나 있을 거야. 저는 엄마가 갑자기 왜 서랍장에 있던 함을 찾는 건지 의아했지만 하라는 대로 함을 가져왔습니다. 엄마는 살갗만 남은 것처럼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그 함을 열었어요. 그러더니 가장 밑에 고이 모셔두었던 것 같은 반지함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준 반지야. 엄마는 애틋한 표정으로 반지를 보더니 그걸 저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아빠가 준 거라고?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줬던 반지. 근데 왜 결혼 안 했어? 엄마는 생각에 잠긴 채 한동안 대답이 없었고 그저 그 반지를 잘 갖고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있어. 엄마의 소원은 제가 성년이 될 때까지만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소원은 엄마가 기적적으로 살아나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엄마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엄마는 길고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문상으로 온 사람들은 제가 불쌍하다고 했지만 전 엄마가 더 불쌍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 낳고 키우다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눈을 감은 엄마의 얼굴을 보는데 비로소 늘 일그러져 있던 얼굴이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씩씩하게 잘 살다가 엄마 있는 대로 갈게. 그때까지는 엄마도 자유니까 편하게 쉬고 있어. 알겠지? 다시 만나면 다시 내 엄마 해주는 거다. 그러나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엄마를 보내고 한 달쯤 지냈을 때서야 저는 엄마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뒤 혼자 살 만한 원룸을 마련했어요. 그건 엄마의 유언이기도 했는데 저는 엄마의 유언을 반만 따랐습니다. 엄마의 유언은 제가 엄마의 재산을 처분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진아, 엄마 떠나고 나면 보험금 5천만 원이랑 엄마 명의의 집이 너한테 갈 거야. 그럼 집 처분해서 너 혼자 살 만한 집으로 옮기고 보험금이랑 집 처분하고 남은 돈 가지고 꼭 대학에 가서 공부해. 당장엔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또 가서 공부하다 보면 길도 열리고 네 시야도 넓어질 거야. 그러나 전 여윳돈으로 적금을 들었고 대학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싶었거든요. 고졸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나 전 이왕이면 숙식 제공에 제 돈을 더 쓰지 않으면서 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는 엄마 소원대로 대학도 가고 집도 사자고 마음먹었죠. 결국 공장에 취직하게 됐고 숙식 제공이 된다기에 얻었던 원룸도 처분했습니다. 젊은 시절은 공장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한 일이었어요. 돌아갈 집이 있으면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을까봐 저 자신을 몰아세운 거였죠. 그러나 의외로 공장 생활은 저와 잘 맞았습니다. 선배 언니들도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같이 먹고 자면서 지내다 보니 결국 자매처럼 편해졌어요. 누구 하나 아프면 서로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오히려 엄마와 둘이 지낼 때보다 덜 외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남자와 썸도 타기 시작했죠. 저기 이번 주말에 뭐해? 언니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는데? 어디로? 클럽. 뭐?
클럽에 간다고? 언니들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려고. 야, 너 클럽이 뭐 하는 데인 줄은 알고 가는 거야? 음악 나오고 춤추고 노는 곳이잖아. 그렇지. 됐지? 그러면서 그의 앞을 지나쳐가는데 어찌나 재밌던지. 그가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변만 맴돌 뿐 고백을 안 하길래 약을 좀 올려봤죠. 사실 그 주 주말엔 언니들과 교회로 드라이브를 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가장 큰 언니가 작은 차를 한 대 뽑았는데 그 차로 드라이브도 가고 나간 김에 맛있는 것도 먹고 오자고 했었어요. 주말 저녁 언니들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기숙사 앞에 그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언니들은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잘해보라고 자리를 피해주었고 저는 새초롬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클럽 갔다 왔어? 남이야,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이쁘게 하고 갔다 왔다고? 내가 이쁘든 말든 무슨 상관인데? 아, 왜 상관이 없어? 내가 널 좋아하니까 상관이 있지. 날 좋아했다고? 아, 그래. 정말 몰랐다고? 저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그와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알려주었죠. 클럽은 무슨. 여기 언니들 보기에만 사납지. 그런 데서 돈 안 써. 그럼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렇게 이쁘게 하고? 큰언니가 차 샀다고 해서 차 타고 교회로 드라이브 갔다가 밥 먹고 왔지. 아이, 진짜 깜짝 놀랐잖아. 이제부턴 나한테 허락받고 돌아다녀. 내가 왜? 이제 내가 네 애인이잖아. 전 그런 남자친구의 투정이 귀엽기만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사귀다가 그에게서 청혼을 받았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혈혈단신 홀로 살다가 비로소 내 가정을 꾸리게 돼서 좋았거든요. 엄마도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제야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었죠. 결혼을 약속한 뒤 시댁에 인사 갈 날을 잡으려는데 남자친구가 자꾸 말을 피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상해서 남자친구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나 인사시키기 싫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왜? 부모님이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것 같아? 물론 저도 사실상 구하니까 그 점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요. 그러나 남편도 공장에서 일하고 저도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외에는 걸리는 게 없다 싶었죠. 그것도 좀 걸리긴 하는데 더 걸리는 건 우리 집안 좀 잘 살았거든. 솔직히 집안이 잘 사는데 그가 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나 의아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집에 가보면 알 거라면서 결국 인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남자친구를 따라 시댁에 인사를 간 날, 저는 시댁에 있다는 낡은 빌라 앞에서 당황했습니다. 좀 잘 산다는 집치고는 너무 허름한 곳에서 사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반신반의하며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째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 내가 지금 안녕하게 생겼니? 예? 시어머니는 낡은 빌라의 낡은 벽지, 낡은 장판 위에 도톰한 궁중방석 같은 걸 하나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 위에 마치 중전마마라도 되는 것처럼 앉아서는 저더러 앉으라는 말도 없이 타박부터 하셨습니다. 예, 우리 집이 이래봬도 왕년의 부자였어. 지금은 이 꼴로 살지만 우리 집이 이 빌라 단지보다 컸다 이거야. 그런데 너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말이 됐니? 천에 고아라며? 어디서 굴러 먹다 온 줄도 모르는 애를 내 아들 처로 들이라고?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남자친구를 봤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 시선을 외면한 채 자기 엄마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더라고요. 저기 어머니, 제가 고아인 건 맞는데 20살 때까지 엄마가 살아계셨고요. 어디서 굴러먹다 온 애가 아니라 엄마랑 둘이 잘 살았어요. 20살 때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공장으로 취직한 거고요. 순간 시어머니도 살짝 당황한 얼굴로 자기 아들을 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 말이 맞아. 아무튼 고아 맞잖아.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가 숨쉬는 것조차 흠을 잡고 싶은 사람처럼 시종일관 저를 고아라고 부르며 하찮게 여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해서 길 가다가 길고양이라도 보면 먹이를 줘야 하는 애였어. 너 우리 아들이 그런 심성을 가진 애인 거 알고 접근한 거지? 불쌍한 척 고아라고 어디 갈 데 없다고 붙잡았지? 결국 저는 차 한 잔 얻어마시지 못하고 들고 간 선물만 드린 뒤 첫인사를 마쳐야 했습니다.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열이 뻗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한테 도대체 날 뭐라고 소개한 거야? 내가 불쌍해서 너한테 접근했어? 자기야, 우리 엄마는 그냥 내 편에서 생각하느라 그러는 거야. 자기도 엄마가 있었으면 자기 엄마도 똑같이 생각하셨을걸? 그래, 엄마 없는 나는 서러워서 이 결혼 못하겠다. 나는 원래 내 계획대로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거니까 결혼은 없던 걸로 해. 홧김에 결혼을 무산시키고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3년을 만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언니들에게 위로주를 얻어마시며 밤새 울었고 그래도 이 결혼은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친구는 매일같이 기숙사로 찾아오고 일할 때도 치근덕거리면서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죠. 엄마도 애 생기고 하면 받아주실 거야. 그러지 말고 결혼하자. 우리가 어떻게 헤어져.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나? 난 됐거든? 엄마가 잘못하는 만큼 내가 잘할게. 결혼은 결국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신혼집 얻을 돈은 있고? 신혼집? 에이, 지금 우리 돈으로 신혼집 얻어봐야 단칸방인데 그냥 우리 집에서 살다가 돈 더 모아서 나가는 건 어때? 뭐?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너도 모아둔 돈 별로 없을 거 아니야. 저는 엄마와 살던 집을 처분한 돈과 엄마가 남긴 보험금까지 합치면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많이는 아니어도 우리 신혼집 얻을 정도는 있어. 그냥 우리끼리 살자. 어머니 저렇게 날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공장으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내가 섭섭하게 해서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며? 괜히 말이나 그렇게 하는 거겠지. 안 봐도 뻔해. 남자친구가 하도 매달려서 하긴 할 건데 합가는 못해요. 따로 살게요. 예, 넌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예? 갑자기 시어머니가 자기가 불쌍하지 않냐고 저를 다그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그런 구질구질한 빌라에서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고. 돈이 있으면 합쳐서 더 좋은 집에서 같이 살 생각을 해야지. 니들만 새 집에서 살겠다는 거야? 한마디로 시어머니는 제 돈과 자기 집을 판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마련해서 같이 살자는 얘기였고 처음엔 남자친구를 통해 완강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 여러 번 설득하셨고 자신이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달라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 전 합가를 허락했고 돈을 합쳐 아파트를 얻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합가를 해서 살던 어느 날 제가 당직이라 공장에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웬 고급 승용차가 서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는 겁니다. 누구시죠? 여기 주차하시면 안 돼서요. 저는 용건을 말했을 뿐인데 그 남자분이 저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아니, 저기 아저씨, 차 빼라고 한 게 울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그 아저씨를 달래보려고 했지만 그 아저씨는 울먹이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야. 그러나 전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얼굴조차 모른 채 살았던 아빠가
그렇게 나타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빠라던 그 아저씨는 도망가던 제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네가 태어난지 몰랐어. 집안 반대로 엄마랑 헤어졌는데 얼마 전에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 그제야 딸이 있다는 걸 알았어. 전 황급히 건물 뒤에 몸을 숨겼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계속해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랑 엄마랑 살던 집에도 없고 찾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그 말 후에도 계속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 역시 입을 틀어막은 채 한참을 숨지겨 울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제야 나타난 건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나타난 아빠가 믿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왜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또 올게. 네 마음 풀릴 때까지 올게. 응? 그 후 몇 번 더 아빠가 찾아왔지만 저는 만남을 거부했어요. 그래놓고는 아빠가 차를 타고 돌아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곤 했죠. 아빠는 매번 공장 쪽을 애틋한 얼굴로 한참을 돌아보다가 차에 오르곤 했습니다. 며칠 뒤가 제 생일이라 그런지 엄마 생각도 나고 고이 모셔둔 엄마가 준 반지를 보고 있자니 이제 그만 아빠를 만나 사정을 들어봐야 하나 싶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일날 만약 오늘도 아빠가 나를 찾아온다면 차 한잔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제 눈을 가리는 겁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 내가 오늘 특급 이벤트를 준비했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환호했고 저는 끈으로 눈을 가린 채 남편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반차까지 알아서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한참을 가서 끈을 풀었을 때 저는 호텔 안 고급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결혼하고 첫 생일이잖아. 근사한 생일을 마련해주고 싶어서. 당신이 합가도 해주고 돈도 합쳐서 아파트도 살 수 있었잖아. 고마워서. 그래도 알긴 아네. 저는 남편과 함께 근사한 호텔에서 식사를 했고 오랜만에 그가 남편 노릇을 한다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텔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럽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냅다 와서는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네가 아주 미쳤구나. 심이만 쏙 빼놓고 호텔에서 비싼 밥 먹으니 좋니? 좋아? 시어머니의 주먹에 저는 옷까지 찢기고 있었지만 남편은 옆에서 그만하시라는 말만 했을 뿐 힘으로 시어머니를 제압하지 않았어요. 결국 경찰이 왔고 저는 피해자로 시어머니는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경찰이 오더니 저랑 시어머니를 검찰청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경찰에게 말했어요. 아니, 저기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검찰청까지? 가보시면 압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기라도 한 것처럼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떨고 있던 그때 담당 검사가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미진 씨, 진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고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공장으로 저를 찾아왔던 아빠였습니다. 담당 검사는 아빠를 향해 90도로 인사했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개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아니, 저분이 네 아버지라고? 네가 아버지가 어딨어? 저는 코피에 입술까지 터진 채 아빠를 받고 아빠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다가와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아? 아빠... 그날 처음으로 아빠를 불러봤어요.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제가 나오자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와 아빠를 번갈아 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그러나 남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소리는 우리 엄마는이었습니다. 남편은 코와 입술이 터진 저보다 자기 엄마의 안부가 더 궁금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셔? 왜 손을... 저는 한숨을 내쉰 뒤 말했습니다. 집에 가 있어. 저는 짧게 말한 뒤 아빠와 다시 걸었고 아빠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야? 네. 아빠는 더는 묻지 않으셨고 저는 아빠의 차에 탔습니다. 아빠는 저를 데리고 아빠의 집으로 갔어요. 아빠의 집은 저택이었는데 대문이 열렸지만 선뜻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왜? 어색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 부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 미혼이야. 들어가자. 알고 보니 아빠는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여태 미혼이었다니 믿기지 않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일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를 본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셨고 할아버지는 표정은 무뚝뚝하셨지만 잘 왔다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었고 저녁을 먹은 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아빠랑 얘기 나누고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차차 또 얘기하자. 네.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는 건 아빠에게 들었으니까 잔뜩 긴장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저를 애틋하게 보시더라고요. 식사 후 저는 집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깨끗하게 씻었고 새 옷도 입었습니다. 그 사이 의료진이 온 건지 제 얼굴도 치료해 주더라고요. 내일 편하실 때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부터 받으시죠. 네? 저 괜찮은데? 아버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요. 꼭 오셔서 검사 받으세요. 갑작스러운 한대에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가벼운 자택 진료를 마친 뒤 저는 집사 아주머니의 안내를 받아 2층 손님방으로 갔어요. 으리으리한 손님방을 놀란 눈으로 둘러보는데 아빠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치료는 잘 받았어? 네. 근데 저 정밀 검사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엄연히 폭행을 당했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네 병원 기록을 증거로 남겨서 제대로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일만큼은 아빠가 하자는 대로 따라줘. 아빠의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단호했고 저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몇 달 전에 동창회에 가서야 네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동기들이 네 엄마가 혼자 딸을 길렀다는 거야. 내가 그 사람을 모르겠어? 내 딸일 것 같더라고. 그럼 엄마랑은 동창이셨던 거예요? 어릴 때 내가 몸이 약해서 지방에 있는 별장에서 지냈거든. 거기서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때 네 엄마를 만났지. 그런 얘기도 처음 들어요. 네 엄마 성격이 안 했을 거야. 나한테도 너 가진 걸 비밀로 했던 사람이니까. 전 아빠가 하도 저를 안 찾아오길래 엄마가 거짓말한 줄 알았어요. 아빠가 있다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야. 그때 네 엄마가 날 찾아왔을 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언제 찾아갔는데요?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었어. 하지만 반대가 극심했지. 집안 차이가 너무 심하다고. 반대에 부딪혀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방에 갇혀 있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네 여자친구한테 돈을 주면서 헤어지라고 했더니 그 돈을 받았다고.
겨우 그런 애랑 결혼하려고 한 거냐고. 난 너무 화가 났었어. 우리 사랑이 겨우 그거였나 싶고 네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마지막으로 네 엄마를 한 번만 만나고 오게 해달라고 했어. 그렇게 찾아갔더니 네 엄마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러는 거야. 돈은 받을 만해서 받았으니까 너는 네 주제에 맞는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야. 결국 돈 때문에 사랑을 포기한 거냐고 따져 묻는 나한테 엄마가 그러더라.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내가 왜 이 돈이라도 받아야 했는지. 아빠는 그 말을 끝으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가 뱃속에 있었던 거지. 어차피 결혼 허락은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널 키우기 위해 그 돈이라도 받아야 했던 거야. 우는 아빠를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눈치를 못 챘을까? 난 그 후로 너희 엄마를 미워하기만 했어. 그 증오의 힘으로 공부만 했던 것 같아. 집에서 결혼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엄청 했지. 근데 이상하게도 너희 엄마가 미워도 딴 여자랑 결혼하긴 싫더라고. 아빠는 제 손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으면 더 좋은 걸로 해줄걸. 뭘요? 청혼 반지. 집에서 반대당하느라 용돈까지 다 끊겨서 겨우 있는 돈 털어서 반지를 샀는데 네 엄마는 그걸 받고도 그렇게 환하게 웃더라고. 저는 그제야 엄마가 준 결혼 반지가 생각났어요. 저 그 반지 갖고 있어요. 뭐? 정말? 네. 근데 그게 지금 사는 집에 있어서 시어머니도 같이 사시거든요. 시댁 얘기가 나오자 아빠가 돌연 한숨을 내쉬더니 물으셨어요. 혹시 아이도 있니? 아니요. 결혼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합가는 왜 한 거야? 시댁이 전에는 부잣집이었다가 망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랑 남편이 낡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엔 그 빌라로 합가를 하자고 하길래 제가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이랑 엄마랑 같이 살던 집 처분한 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돈으로 신혼집 마련해서 따로 살자고 했더니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사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거야? 네. 명의는? 저랑 남편이랑 공동명의로 했어요. 아빠는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뭔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에게 다정하게 말할 때는 한없이 자상한 분 같았는데 혼자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은 상당히 카리스마 있어 보였습니다. 그 친구 좀 아빠가 만나봐도 될까? 남편을요? 사실 전 아빠가 갑자기 제 일상에 개입하는 게 좀 낯설었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크게 실망을 한 터라 갈 데도 없었거든요. 일단은 아빠의 집에 있으면서 정밀검사도 받았고 시댁과의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여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당신 설마 진짜 우리 엄마 고소했어? 와이프는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도 그저 엄마. 저는 저녁에 밖에서 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일단 남편까지 없는 사이 시댁으로 가서 엄마가 남겨준 반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지를 찾아서 나오자 기사 아저씨가 당연하다는 듯 저를 아빠의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좀 어색해서 쭈뼛거리며 들어갔더니 제가 오기만 기다리셨던 건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처음 들어가 보는 방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이 방, 너 없는 사이에 청소 싹 해서 새 가구로 다 들였어. 어때? 마음에 드니? 예쁘긴 한데 방은 왜?
네 방이야. 할머니, 저 유부녀예요. 사는 집도 있고요. 언제든 네가 와서 지내도 되는 네 방이라는 뜻이야. 할머니는 아직 자신을 경계하는 저를 보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네 엄마랑 네 아빠 눈 딱 감고 결혼시킬걸. 그때는 그냥 결혼시켜서 네 엄마도 더 공부하게 하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 남의 시선에만 급급해서. 저는 아직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일단 할머니가 꾸며준 방에서 약을 먹은 뒤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맞춰 남편과 만나기로 한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남편은 먼저 도착해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당신 하룻밤 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어제 손잡고 나간 그 아저씨랑 무슨 사이라도 돼? 조사실에 있었던 시어머니야 아빠의 정체를 바로 들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아직 아빠의 정체를 모를 때였어요. 하도 어이없는 오해를 하기에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주먹질 당한 와이프를 하루 만에 보고도 처음 하는 소리가 그게 다야? 아니, 어이가 없잖아. 당신 같은 짠순이가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아빠가 해주신 거야. 아빠도 곧 오실 거고. 아빠라니? 당신이 아빠가 어딨어? 이 사람이 진짜 하루 만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당신이 무슨 아빠가 있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아의 집도 없이 주말에도 공장 기숙사에서 지냈잖아. 그래서 내가 불쌍해서 결혼하자고 했니? 그래, 솔직히 당신 처지면 군말 없이 결혼할 줄 알았어. 우리 집이 몰락한 부잣집이라 결혼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예쁘기도 하고 싹싹하길래 고아여도 저 정도면 데리고 살만하다 싶었다. 왜? 그런 주제에 기껏 걷어준 우리 엄마를 고소해? 당신 어머니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나한테 주먹 쓰셨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말을 잘해줘야지. 내가 당신만 데리고 고급 호텔 가서 섭섭해서 그러신 거잖아. 그렇게 섭섭했으면 자기 아들한테 화풀이 하시든가. 그때였습니다. 불쑥 아빠가 제 옆자리로 와 앉으시더라고요. 아빠를 본 남편은 어제 검찰청에서 본 게 기억이 나는지 아빠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뭐야? 왜 우리 와이프 옆에 앉는데? 당신은 내 말은 듣고는 있는 거야? 내가 아빠 오신다고 했잖아. 뭐? 이분이 진짜 당신 아버지라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아빠가 있는 게 불만인가? 진짜 확인은 한 거예요. 검사는 해보고 딸이라고 해야죠. 아내도 알아. 얘 엄마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면서 아빠는 저를 애틋하게 보셨지만 남편은 또다시 산통을 깨는 말만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어머니가 다른 남자랑 낳은 딸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남편을 한심하게 보면서 가방에서 엄마의 반지함을 꺼냈어요. 아니, 이건... 기억 나세요? 아빠는 보자마자 그 반지함을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빠는 반지를 꺼내더니 그 반지를 꼭 쥔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하찮은 반지를 간직해줬구나. 그런 아빠를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를 사랑했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오해로 인해 평생을 찾지도 않다가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절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확인은 해보세요. 제 와이프가 속이는 거면 어떡하려고 이러세요? 딱 보니까 엄청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사기치기 딱 좋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봤습니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빠는 반지를 다시 반지함에 고이 넣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아빠는 네가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어디까지나 네가 선택할 문제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 시댁과 네 남편은 너에게 좋은 선택 같지가 않아. 너도 이번 일을 통해서 뭔가를 느꼈을 거라고 믿는다. 아빠는 저를 따뜻한 눈으로 한참을 보셨고 곧이어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거네.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좀 든 건지 아빠에게 냅다 고개를 숙이며 부탁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나이가 많으세요. 나보다 어리더군. 아, 예? 그게... 근데 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전에는 집이 좀 살았더군. 뭐 엄청난 부자까진 아니어도 꽤 사는 편이었는데 그 재산은 다 어디 갔나?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가 심하셔서 노름을 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우리 집도 나 몰래 담보대출 받고 난 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무리 찾아도 당신 도장이 없어서 못하셨어. 기가 막혀서 진짜. 당신은 어머니한테 대출해드리려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우리 엄마가 불쌍하잖아. 하루아침에 아버지도 잃고 돈도 잃고. 안 그래도 지금 불법으로 노름하신 것도 걸려서 추가 입건됐어. 예? 자네는 자네 와이프 얼굴에 난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는군. 지금 그게 중요해요? 저희 엄마가 추가 입건까지 됐다면서요. 아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미진아, 아빠는 먼저 차에 가 있을 테니까 얘기 잘하고 와. 그 순간 아빠가 절 보면서 눈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마무리를 잘하라는 듯 제 손에 패를 쥐어주신 것 같았죠. 아빠가 나간 뒤 남편은 눈치를 살피더니 대뜸 저에게 그랬습니다. 진짜야? 진짜 당신 아버지냐고? 얼핏 봐도 대단한 분 같은데? 그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풀어줄 건데?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이 당혹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옆에 없는 남편은 마치 유아기로 퇴행한 사람처럼 어리숙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나랑 이혼하면 돼. 뭐? 그러면 내가 아빠한테 잘 말해볼게. 진짜야? 그러면 우리 엄마 풀어줄 거야? 사실 마음의 결정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남편의 모습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는데 남편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커녕 그렇게만 해주면 되냐고 되묻더라고요. 이 남자에게 저는 뭐였나 싶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 거니까 도장 찍어. 저기...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남편이 저를 붙잡더라고요. 혹시나 저를 붙잡으려는 건가 싶어서 돌아봤어요. 집은? 뭐? 집 말이야. 우리 공동명의였잖아. 이혼하고도 계속 그렇게 둘 순 없으니까 그냥 내 명의로 하면 안 될까? 보니까 당신은 꽤 돈도 있는 아버님도 만난 것 같고 나랑 엄마는 그 집마저 없으면 어떡해. 너 혹시 마마보이니? 아니 무슨 그런 말을. 나는 그냥 엄마가 없으면 못 사는 것뿐이야. 그게 마마보이야. 만약에 그때 내가 끝내 합가 안 한다고 했으면 너 나랑 결혼도 안 했겠네? 당연하지. 내가 불쌍한 우리 엄마를 혼자 두고 결혼할 만큼 널 사랑한 줄 알아? 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기본. 저를 다치게 한 자기 엄마의 편만 드는 남편의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더는 고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갔을 때 아빠는 차 문 앞에서 초조하게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보이자 냉큼 달려와
제 어깨에 재킷을 걸쳐주시더라고요. 아직 몸도 안 좋을 텐데 아빠가 너무 서둘렀지? 미안해. 저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처럼 대해주는 아빠를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하려고요. 당장은 힘들 거야. 하지만 곧 괜찮아질 거야. 너는 네 삶을 살게 될 거니까. 저는 아빠의 품에 안겨 또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가 여전히 믿고 어색한데 그런데도 기댈 때가 아빠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지냈어요. 이혼 서류를 내고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온갖 대학교 팸플릿을 보여주셨어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다며? 아빠 닮았으면 당연히 잘할 거야. 이제부터라도 공부해서 대학 가자. 우리가 다 해줄게. 그런데 이혼의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할머니가 하는 말이 불편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똑똑했어요. 그래. 그랬겠지. 얼결에 아빠의 본가에서 계속 지내긴 했는데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이혼 스트레스 때문인지 마음이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빠에게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서 저를 키우다가 세상을 떠나게 만든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어느 날 아빠가 교회에 있는 아담한 전원주택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여기 아빠 별장이야. 엄마가 동화처럼 예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 너한테라도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집안을 둘러보는데 정말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 이런 걸 나한테 보여주면 뭐해요? 엄마는 하나도 못 봤잖아요.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빠가 언제까지고 사과할게. 당분간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쉬기만 해. 할머니도 연락 못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잠만 잤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입맛도 돌아오고 잠도 푹 자기 시작했죠. 그 사이 저는 전 남편과 공동명의로 샀던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전 남편은 끝까지 진상이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네가 낸 돈을 가져가야겠냐? 가져가야겠냐? 이젠 헤어졌다고 아주 막 나가네? 우리 엄마 선처해 준다며. 벌금형 먹인 게 선처야? 적어도 같이 산 정이 있으면 벌금만큼이라도 더 보태주던가. 뭘 얼마나 같이 살았다고 같이 산 정이 있겠어? 같이 사는 내내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이라곤 고아에 쥐뿔도 없는 애라고 무시밖에 더 했어? 결국 나한테 주먹질까지 하시고. 이 정도로 마무리된 걸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아빠가 아는 분한테 예의주시하라고 해놨다니까. 또다시 노름에 손댔다가는 이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그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다 깨달았죠. 제가 전 남편에게 아빠를 우리 아빠라고 했다는 걸. 저는 별장으로 돌아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그래. 우리 딸 잘 쉬고 있어? 오늘은 안 오세요? 아빠가 오늘은 일이 많아서. 왜? 아빠가 지금 갈까?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빠가 내일 너 좋아하는 망고 케이크 사서 갈게. 망고 케이크랑 삼겹살도 먹고 싶어요. 그럼 마당에서 구워 먹으면 되겠다. 좋아요. 이제 화가 좀 풀렸어? 아빠 손잡고 검찰청에서 따라 나설 때부터 이미 풀렸어요. 아니, 아빠가 공장에 매일같이 찾아올 때부터 다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투정을 부리고 싶었나 봐요. 너는 어릴 때
아빠한테 어리광도 못 부리고 자랐잖아. 아빠는 네가 뭘 하든 다 좋아. 망고 케이크랑 삼겹살은 제가 쏠게요. 오늘은 전 남편이랑 집 처분하고 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서 네 인생에 너무 개입을 했나 싶었는데 잘 선택해줘서 고마워. 공부도 할게요.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조만간 본가로 들어간다고.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면 아빠가 서울에 네 집도 따로 마련해줄게. 아직은 좀 적적해서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볼게요. 정말? 사실은 할머니가 널 많이 보고 싶어 하셔. 할아버지도. 다시는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신다고 나한테 몇 번을 다짐하셨나 몰라. 공부할게요. 사실은 엄마 유언이기도 했어요. 제가 대학 가서 공부하는 거. 그래? 그럼 아빠가 이제라도 엄마 소원 하나라도 이루어줄 수 있게 기회를 줄래? 그럼 아빠 소원은 제가 이루어드릴게요. 내 소원? 내 소원은 그냥 너야. 그러니까요. 제가 아빠 딸 한다고요. 설마 너 내 호적에 등록해주겠다는 거야? 네. 그렇게 우리 부녀는 화해했고 비로소 한 가족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엄마의 빈자리가 느껴져 가슴이 아플 때도 있지만 이제는 엄마를 반대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용서했어요. 엄마도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며 모두를 용서해주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요. 아빠를 만나고 나서야 전 제가 누군가의 소원일 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는 것 같아요. 이번 겨울에는 저의 대학 입학 전 마지막 겨울을 기념하며 가족여행도 떠납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대학에 다니게 돼서 늦가기 대학생이 될 예정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짧아 보인 40대 남자입니다. 저보다 더 인생을 오래 살고 연륜이 있으신 인생 선배님들이 계신 이곳에서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사실 삶의 의미라는 걸 못 느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자란 저는 그저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먹고 살고 자식들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돈이나 재산 같은 걸 물려주지 않았지만 딱 한 가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였어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다. 발달이 멀쩡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인생이 만사형통인 거야. 철수야, 이 아버지 말을 꼭 명심해라. 네, 아버지.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들으며 사실 반신반의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앞장서서 그 말을 실천하는 분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평생을 정직하고 바르게 사셨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집은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멀었죠. 사춘기 시절에는 그렇게 살아봤자 손해만 보고 남들한테 우습게 보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제 천성이 교활하거나 꾀를 쓰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그저 소처럼 우직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바람대로 자란 것이었죠. 고장난 텔레비전,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선풍기 날로 삽니다. 현금 매입 못 쓰는 가전제품 좋은 값에 쳐드립니다. 젊은 시절 저는 트럭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전제품 매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로 지방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매입한 못 쓰게 된 것들을 고물상에 되파는 일을 했죠. 요즘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한 직업이지만 그래도 한때 그 일로 그럭저럭 입에 풀칠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 생각한 것은 바로 제 아내 때문입니다. 트럭을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지 않았더라면 아내를 만날 일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기요, 선풍기랑 라디오 좀 팔려고 하는데요. 라디오도 가져가시나요? 예, 그럼요. 가게 안에 있어요. 다 고장난 것 같은데 너무 낡아서 고치지도 못하겠네요. 제가 봐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시내에 있는 커튼집이었는데 아내는 그 커튼집 딸이었고 가게 일을 돕고 있었죠. 팔겠다는 물건을 살펴보니 라디오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아주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아주 이건 좀 팔기 아까운 것 같은데 수리해보려고 하셨어요? 제 건 아니고 저희 엄마 물건인데 고장난 지 꽤 된 것 같고 쓰지도 않는데 버리시질 않더라고요. 고칠 수가 있나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선풍기 하나 가져간들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 수리를 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아내에게 첫눈에 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곱고 천사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왜 이런 여자가 미스 코리아 탤런트가 안 되고 이런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전파상까지 찾아가 필요한 부품을 사서 한참을 앉아 라디오를 고쳤습니다. 자, 어때요? 작동이 되죠? 이 모델은 비싼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팔기는 아까운 것 같아서요. 저야 가져가면 좋지만 어머님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이 안 버리고 가지고 계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때마침 잠시 자리를 비웠던 여자분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소리가 나오는 라디오를 보고서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어머나, 알게 되네? 어떻게 한 거니? 저번에 갔어도 이런 거 고치지도 못한다고 하길래 완전히 고장나버린 줄만 알았는데. 여기 이분이 고쳐주셨어. 솜씨가 좋으시네요. 근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가게엔 무슨 일로? 가게 안에 있는데 망가진 가전제품 매입한다는 소리가 들려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저 큰 선풍기랑 라디오를 팔려고 했어요. 선풍기는 몰라도 라디오는 절대 안 돼. 이걸 그냥 팔려고 했니? 지수가 이거 아빠가 남기신 물건이라고 했잖아.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아빠 물건. 그게 뭐라고? 얘가 정말 아유, 처음 보는 분 앞에서 별 이야기를 다 하네. 선풍기는 팔게요. 라디오 말고 선풍기만 가져가시면 얼마예요? 아니지. 라디오를 고쳐줬는데 오히려 수리 비용을 들여야 하는 거네. 선풍기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땀 좀 봐. 이거 고치느라고 이렇게 땀을 흘리신 거예요? 예, 지수가 시원한 식혜 한 잔 드리지 않고 뭐하니? 그렇게까지 사연이 있는 라디오인 줄은 몰랐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식혜 한 잔을 얻어먹고 선풍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선풍기 매입값이요. 그래도 그냥 가져갈 순 없죠. 제가 이쪽에 또 종종 오니까 다음에 또 파실 거 있으면 저한테 넘겨주세요. 아휴, 그래요. 고마워요. 젊은 총각이 참 인상도 좋고 성실하네요. 조심히 가세요. 라디오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한번 들렀던 동네에 그렇게 금방 다시 가지는 않는 법인데 그 동네를 벗어나서도 커튼집 딸 얼굴이 아른아른거리더라고요. 몇 번 더 그 동네를 갔고 갈 때마다 너스레 떨며 물 한 잔 얻어 마시러 왔다 하며 자주 얼굴을 보였습니다. 커튼집 딸은 제 눈에만 예쁜 것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더라고요.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심성도 바르고 얼굴도 곱기로 유명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고 그 여자도 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는데 동네 총각들의 텃세며 질투가 어찌나 심하던지 사실 저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 천사 같은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다고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1년 넘게 꾸준히 만나며 신뢰를 쌓았고 용기를 내어 장모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숙이 고생 안 시키고 먹여 살리겠습니다. 인생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 않나? 사람 됨됨이랑 바탕이 중요한 거지.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이 즐겁고 마음이 평안하기만 한 것은 아니야. 김서방 자네는 우직한 면이 있고 마음이 넓고 깊은 것 같은데 김서방이라면 지숙이 마음고생 안 시킬 것 같아. 내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네. 그냥 마음고생 안 하고 남편 곁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거든. 내 딸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잘 부탁하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살던 곳으로 아내가 와서 살림을 차렸죠. 장모님이 계신 곳에서도 멀지 않았기에 결혼하고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찾아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죠. 사실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할 때부터 장모님의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결혼을 시키신 것도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질 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든든한 남편이 있으면 마음이 덜 무거울 것 같다고요. 아내는 저 없이도 혼자 장모님을 찾아 간호도하며 지냈어요. 강인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즈음에는 마음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몇 년 전에는 우리 지숙이 결혼하는 건 보고 눈 감아야지. 지숙이 아끼고 사랑해줄 남편, 우리 사위는 꼭 내가 보고 가야지 했는데 그 소원은 김서방 자네 덕분에 이루어졌네. 그런데 사람 마음, 사람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지. 지숙이와 자네가 잘 사는 걸 보니 둘 사이에 태어날 아기는 얼마나 예쁠까. 요즘은 손주를 한 번이라도 품에 안아본 다음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뭐야. 사람 목숨이라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법이라지만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것까지만 허락을 해주시면 좋겠어. 그때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장모님 마음이야 100번 1000번 이해가 되었죠. 저도 아내도 장모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 버텨주시기를, 손주 품에 꼭 안아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만삭일 때 장모님은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출산하기 전 돌아가셔서 손주를 보진 못하셨지만 딸이라는 걸 알고 이름은 미리 지어주셨거든요. 우리 딸은 장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희, 김연희. 아내도 저도 그 이름이 참 좋았어요. 요즘 이름에 비하면 좀 옛스러운 이름 같기도 한데 예쁠년에 기쁠희를 썼거든요. 뜻도 아주 좋았습니다. 예쁠년은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과 행실이 곱고 바람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딸이 태어난 순간부터 연희야 연희야 이름을 부르며 딸과 눈을 마주치는 것. 그게 아내와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엄마가 우리 연희를 봤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아무리 봐도 연희는 우리 엄마를 닮은 것 같아. 초승달 같은 눈썹 모양이며 쌍꺼풀이 짙은 눈이며. 참 신기하네. 그러게 당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모님이 연희를 참 예뻐하셨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마치 눈으로 보고 품에 안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셨지. 연희도 그 사랑을 아는 걸까? 장모님을 꼭 닮은 게 말이야. 우리 엄마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정말 미인이셨어.
엄마 닮으면 우리 연희도 예쁘겠지? 당신 닮아도 예쁘고 장모님 닮아도 예쁘겠지. 우리 연희는 좋겠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 참 다행이야. 딸은 아빠 닮는다는 말이 있어서 사실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어쩌면 이게 다 내가 연희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도한 덕분이야. 뭐라고 기도했는데? 당신 안 닮게 해달라고? 그럼 당연하지. 제발 얼굴은 저 안 닮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아들이면 모를까. 딸인데 말이야. 당신도 참. 그래도 나는 성품이랑 성격은 당신 닮았으면 좋겠다고. 당신 닮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물론 성품이나 성격은 자라면서 형성이 되는 거지만 그냥 마음 바탕이 당신처럼 선한 아이였으면 좋겠어. 장모님이 돌아가신 뒤 사시던 집을 처분하고 장모님의 유품을 챙겨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못하겠다던 그 라디오도 가지고 왔죠. 딸이 태어난 뒤 아내와 저는 우리가 세운 가족이라는 울타리, 보금자리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식구가 늘었다고 생활비가 많이 들었기에 계속 그 트럭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장모님 집 정리한 돈, 트럭을 판 돈으로 세 식구 살 집에 전세금에 보탰고 저는 물류창고에 취직을 했습니다. 낮에는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기사 일을 했죠. 딸이 어렸고 아내는 집에서 딸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저 혼자 벌었거든요. 아이 키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당신이 낮에도 밤에도 일을 2개나 하니까 잠도 많이 못 자고 정말 걱정이야. 여보, 우리 연희가 지금 어려서 내가 뭘 못하잖아. 몇 년만 더 고생하자. 연희 어린이집 다니게 되면 나도 일 구해서 일할게. 나는 괜찮아. 물론 하나도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당신이 집에서 연희 키우는 거, 또 우리 연희 먹는 거, 웃는 것만 봐도 힘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같아. 당신과 연희가 내 삶의 이유고 의미야. 나한테 이런 삶을 선물해줘서 고마워. 치, 당신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재주가 있어. 나도 당신이랑 결혼해서 또 내가 연희 엄마라서 너무 행복해. 우리 아끼면서 오순도순 잘 살자. 연희 잘하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천천히 같이 늙어가자. 사랑해, 여보. 너무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방 2개 있는 작은 집이었지만 아이 키우는 집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항상 집을 깨끗하게 유지했고 아침에 저 일 나갈 때면 간단히 먹을 걸 차려주고 집에 돌아오면 건강한 저녁밥을 해놨죠. 투잡으로 고생하는 저에 비해서 자기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교통비 빼고 거의 생활비로 다 주었는데 그 생활비를 아껴 써서 틈틈이 저축까지 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아이가 5살 때까지 집에서 육아를 했어요. 그보다 어릴 때는 어린이집에 못 보겠다면서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연희가 너무 금방 크는 것 같아. 막 태어나서 꼬물거리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5살이야.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지. 사회성도 길러야 하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하며 배우는 것도 많겠지? 그리고 연희 어린이집 가면 나도 오전에 일을 하려고 해. 동네 큰 마트 있지? 그 마트에서 계산하는 직원 구한대. 그래? 계산하는 일 괜찮겠어? 그럼 간단한 물건 정리하고 계산하는 건데 오전에 연희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하는 거고 오후 3시면 끝나거든. 연희 데리러 가야지. 많이는 못 벌어도 우리 연희 맛있는 거 사주고 옷 사주고 할 정도는 되겠어. 무리하지 말고. 아내는 동네 마트에 점원으로 일을 했고 저는 아내가 일을 한 뒤에도 계속 투잡을 뛰며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는 만큼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더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요. 물류창고 일은 많이 고된 일이었어요. 커다란 창고에서 쉴 새 없이 짐을 분류하고 나르고 하는 일이었죠. 휴식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고 물 한 잔 마시는 게 전부인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휴게 시간에 마트에서 퇴근해 딸을 데리러 간다는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던 동료 위에 쌓여있던 큰 짐들이 흔들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해! 휴대전화를 내던지고 동료를 향해 몸을 날려 동료를 밀친 순간 짐들이 큰 소리를 내며 쏟아졌어요. 전화를 끊지 않았기에 고스란히 아내에게 소리가 전해졌고 아내는 크게 놀랐었죠. 다행스럽게 동료도 저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저게 어떻게 저리 쌓여있다가 쏟아졌는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고맙다, 철수야. 안 다쳤다니 다행이다. 큰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회사 측의 대처는 참 미흡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짐을 쌓은 직원을 찾아 추궁하지를 않나. 짐이 떨어져 손상되었다며 다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질 않나. 만에 하나 정말 큰 사고로 이어져 누가 크게 다쳤다고 해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동료와 함께 치료 지원을 받기 위해 또 사고 책임을 여러 직원에게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참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일로 결국 위에서 찍혀버린 건지 동료와 동반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죠. 진짜 나 때문에 너까지. 미안하다, 철수야.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뭐.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은 몰랐네. 일 다시 구해야겠네. 뭐 알아봐야지. 너는 어떻게 하려고? 나도 새로운 일 알아봐야지. 서울에 친척분이 고깃집을 하시는데 가서 거기 일이나 좀 도울까 한다. 원래도 서울 갈까 고민했는데 한번 가서 살아보려고. 그래, 잘 지내고 종종 연락하자. 그렇게 갑작스레 낮에 하던 일이 없어져서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내는 이런 저를 위로해주며 지지해주었습니다. 여보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막 뭐 쏟아지는 소리 나고 비명소리 들리고 이래서 난 진짜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당신이나 동료분이 무사해서 다행이고 회사 대처가 참 아쉽지만 그런 악덕인 곳에서 더 오래 일할 필요도 없어. 일이야 다시 구하면 되지. 나도 일하고 있고 당신도 곧 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 정말 당신이 무사하기를 천만 다행이야. 그쪽 업계에 부당한 거에 항의했다고 소문이라도 난 건지 하던 일을 다시 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예 업종을 옮겨서 돼지고기 얼린 것을 냉동고에 보관하고 배송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곳이라 가끔은 거기서 고기도 저렴하게 사거나 얻어오는 일도 있었죠. 밤에 대리기사 일은 계속 병행을 했고요. 새로 구한 곳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았고 벌이도 더 나았습니다. 딸이 유치원을 들어갈 무렵이 되자 그래도 형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몇 년 더 고생하면 집도 더 큰 집으로 해서 옮길 수 있겠다. 학교 다니고 하면 연희 방 하나만큼은 제대로 꾸며주고 싶어. 책상도 좋은 거 사주고 벽지도 예쁜 거 해주고. 그러네. 어린이집 간다고 해서 저 어린 것이랑 떨어져 있는구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유치원을 졸업한다고 하네. 연희 학교 들어가면 여보랑 나랑 우리 학부모 되는 거야. 그러게. 세월이 참 빠르다. 연희 유치원 졸업식은 꼭 가야지. 일 하루 좀 어떻게 빼보려고. 그날은 다 같이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자. 딸이 유치원 졸업하던 날 모처럼 아내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유치원으로 갔습니다. 학사모 같은 걸 쓰고 사진을 찍는 모습이 어찌나 의젓하면서도 귀엽던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란 부모가 되어봐야 안다는 말이 이해가 되었어요. 딸의 초등학교도 배정이 되었고 책가방 학용품을 다 사고 아이의 입학식을 기다리고 있던 중 아내가 마트 밖에서 상자들과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만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다가 그 연락을 받고 정말 무슨 정신으로 병원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고령 운전자였는데 그냥 차가 갑자기 마트로 돌진을 했다고 해요. 뒤돌아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아내는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왜 내 아내가, 천사 같은 아내가, 아직 초등학교 입학도 못한 아이를 두고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 사고를 낸 운전자는 내내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음주는 아니었고 엑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밟아서 난 사고였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벌금과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이었는데 그마저도 낼 돈이 없다며 버티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었고 딸에게도 이해를 시켜야 하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저 멀리 하늘나라에 갔어. 엄마가 너무 착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라 하늘나라에서 일찍 데려갔어. 연희만 두고? 엄마는 연희 안 보고 싶대? 왜 지금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거야? 아빠랑 연희랑 오래오래 지내다가 가면 안 되는 거야? 아빠, 엄마 보고 싶어.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하늘나라에서 오라고 해. 연희가 엄마 너무 보고 싶다고. 연희 보러 오라고 해. 자면서도 엄마 꿈을 꾸는지 엄마 잠꼬대를 하며 눈물 흘리는 아이를 보다가 저도 울고 정말 솔직히 그때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딸만 아니었다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었을 정도로요. 솔직히 그때의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 입학식 때도 아내가 여기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고 일하는 시간도 조정해서 아이 등교를 시켜야 했어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딸을 돌보고 딸이 잠들면 대리기사 일을 하러 나가고 정말 그 어린애를 집에 혼자 두고 일을 하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1년 정도가 지나자 여전히 매일매일 아내 생각을 했지만 전보다 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걸 보면 딸도 울며 슬퍼했기 때문에 참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딸을 생각하며 마음을 굳게 먹었고 딸은 예전에 비해 말수가 줄어들어 조용하고 차분한 아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 되었습니다. 자랄수록 장모님과 아내의 얼굴이 많이 보였어요. 어느 날 김치찌개를 끓여 딸아이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유독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보이더라고요. 연희야, 연희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지? 원래 이렇게 하얀 거였어? 하얗다 못해 좀 창백해 보이는 것 같은데. 너 괜찮아? 그냥 똑같은 것 같은데. 난 잘 모르겠어. 내가 하얀 건가? 어디 아프거나 하면 아빠한테 말해야 해. 알겠지? 알았어, 아빠. 벌써 고학년이 되었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도 많이 늙었죠. 같이 연희 자라는 거 보면서 함께 늙어가자고 그렇게 말했던 아내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되었을 때 일하던 중 딸의 학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연희가 체육 시간에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양호실로 바로 갔고 정신이 들었다고요. 너무 놀라서 학교로 달려가 아이를 조퇴시키고 집으로 왔습니다. 연희야,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모르겠어, 아빠. 그냥 어지러웠어. 오늘 날씨가 엄청 더운 것도 아니었는데. 연희, 너 다른 곳 아픈 데는 없어? 그러고 보니 그냥 좀 요새 머리가 아팠어. 근데 조금 있으면 금방 괜찮아져서.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얼굴, 빈혈 증상의 두통.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휴가를 내고 아이 학교에 결석을 한다고 말한 뒤 큰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증상을 들은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게 했죠. 그 가느다란 아이팔에 두꺼운 주사 바늘을 꽂는 것만 봐도 마음이 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암인 것 같습니다. 혈액암이요. 혈액암이요? 그게 무슨... 백혈병이라고 하면 아시려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연희야, 안 돼. 제발. 그래도 아주 초기에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초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버님께서 아이 얼굴이 하얗게 보인다거나 그런 것도 일찍 알아보셨고, 발견이 빠른 만큼 치료 잘 받으면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고형암과 달리 암세포가 피를 타고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로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항암제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저위험군에 속하고 초기에 치료하면 생존율도 60에서 80% 됩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바로 딸을 입원시켰습니다. 항암 치료가 정말 고통스럽고 끔찍하다고 들었는데 아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하지만 우선은 살리고 보는 게 우선이었죠. 연희야, 오늘부터 얼마 동안은 병원에 있게 될 거야. 우리 연희가 아프대.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대. 그래서 꼭 치료를 받아야 해. 우리 연희 잘 견딜 수 있지? 응, 아빠. 딸이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치료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더군요. 지금 하는 일, 야간에 대리기사 일까지. 대리일이 수입이 일정치 않은 게 우려스러웠어요. 항상 손님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던 차 예전에 물류센터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철수, 잘 지내고 있어? 오랜만에 연락한다. 영철아, 잘 지내? 아, 너 목소리에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무슨 일 있어? 그냥 뭐 똑같지. 근데 돈 나갈 곳이 많아서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아. 너 아직도 낮에 창고에서 일하고 밤에 대리기사 하지? 야, 투잡도 힘든데 무슨 일을 더 해. 그래도 사람이 잠은 자고 살아야지. 그냥 꼭 쓸 곳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잘 됐다. 안부도 물을 겸 했지만 사실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전화한 거야. 무슨 제안? 진짜 너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겠지만 난 잊은 적 없다. 내 생명의 은인 김철수. 내가 언젠가 꼭 그 은혜를 갚아야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 뭘로 갚은들 목숨값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너한테 도움됐으면 좋겠다. 너 운전기사 일 해볼래? 운전기사?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고 사실 VIP급을 모시는 기사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야, 너 대리기사짬이 몇 년이냐? 너 정말 운전 오래 했고 안전하게 잘하잖아. 대리일하면서 여기저기 위치나 지리도 깨고 있을 거고
내가 우리 친척이 서울서 고깃집 한다 그래서 온 거잖아. 나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가던 삼겹살집 같은 곳이 아니라 완전 럭셔리야. 그래서 여기 오는 손님들도 다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우리 삼촌이 장사도 오래 하고 단골들도 많은데 운전기사를 구한다고 그러더라? 뭐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재벌급이라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사람 구하지도 않더라. 자기들끼리 아름아름 소개하고 그런 게 있는 모양인데 내가 딱 네 생각 나가지고 운전 실력 좋고 인품 인성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뒀다. 이 일이 그래도 창구에서 일하고 수입 왔다 갔다 하는 대리하는 것보단 안정적일 거야. 재벌집 기사니까 그래도 돈 더 주지 않겠냐? 영철아, 고맙다.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네가 소개시켜준 만큼 정말 내가 된다고 하면 나 열심히 할게. 오래전 도움을 줬던 동료가 저에게 일을 제안해줬고 뭐 가릴 게 없던 저는 당장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벌어 딸 치료비 되는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제가 모시게 된 분은 건설 쪽에서 유명한 회장님이었어요. 양복 딱 하나 있는 거 입고 첫날 출근을 하는데 멀리서 봐도 위풍당당한 회장님의 모습에 조금 기가 죽은 것도 같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김철수입니다. 비서실장한테 이야기는 잘 들었네. 나 대신 면접을 본 사람인데 기억하나? 내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인데 실장 말로는 자네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군. 운전 실력도 좋다고 하던데 기사치고는 젊은 편이기는 하지. 그동안 기사님들이 다 연배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어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운전 실력도 그렇고 좋게 봐주신 실장님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회장님을 모셨는데 첫 출근이라 엄청 긴장을 했지만 다행스럽게 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댁에 모셔다 드리고 퇴근해서 곧장 딸을 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회장님이 안에 들어가시니 실장님이 다가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이걸로 양복 몇 벌 더 준비해서 입으세요. 양복이요? 다른 데 쓰지 말고 양복 사는 데 쓰세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지금 입으신 양복 사실 복장 규정에 안 맞아요. 엄청 오래되고 낡아 보이는데 양복이 그거 하나는 아니죠? 아닙니다. 이걸 정말 받아도 되는지. 회장님 지시라고 말했잖아요. 양복 꼭 사서 입으세요. 번듯한 걸로. 예, 실장님. 감사합니다. 양복 사라고 돈을 다 주다니. 역시 재벌은 다른가 봅니다. 그 봉투를 받아든 순간 그냥 다 딸 치료비에 보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회장님이 직접 지시를 한 거였기에 어쩔 수 없이 양복을 샀습니다. 이 일을 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더 이상 투잡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운전기사 일로도 전에 투잡하며 벌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아서 회장님 모셔다 드리고 퇴근하고 나면 딸이랑 보낼 시간이 생겼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어린 딸을 집에 두고 밤에 일하러 나가는 것도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 딸이 아프기까지 한데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했거든요. 아빠, 요새 옷이 달라졌어. 아빠 새로 하는 일은 그렇게 양복 입어야 하는 거야? 아빠, 멋있다. 그래? 아빠가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희는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자. 연희야, 힘들지? 응, 많이 아파. 그래도 아빠, 나 치료받아서 꼭 건강해질 거야. 나 중학교도 가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없는데 나까지 없으면 아빠 혼자 남잖아. 그러니까 나 꼭 건강해질 거야. 그래, 연희야. 당연하지. 우리 연희 꼭 완치돼서
건강해질 수 있어. 우리 힘내자. 세상에 정말 딸과 저 둘뿐이었어요. 완치라는 것에 온 기대와 희망을 걸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비를 버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일을 했습니다. 회장님 기사 일을 하며 느낀 건데 정말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더군요. 예전에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하셨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뒷자리에서 지그시 앉아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온갖 근심에 휩싸여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어요. 돈이 넉넉하게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돈 많으면 이 많은 근심이 다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인생이란 그럴수록 돈보다 귀한 것은 결국 사람이고 가족인데 이제 저한테 하나밖에 남지 않은 가족, 딸 연희만을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을 회사에 모셔드리고 잠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를 받던 중 딸이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는 전화를 받았죠.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딸을 보며 그저 의식을 찾기를 깨어나기만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거의 하루 꼬박 밤을 새우고 새벽녘에 다행스럽게 의식을 찾았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한죠. 한참 뒤에야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앞불사 회장님의 비서실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엄청 와 있더라고요. 김 기사님, 회장님 급하게 일정 생겨서 이동하셔야 하는데 말도 없이 어디를 가신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는 분인 줄 몰랐네요. 저한테라도 미리 말을 했어야죠.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이거 확인하면 당장 연락하세요. 문자 메시지에서도 화가 잔뜩 난 게 느껴지더라고요. 큰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딸이 의식이 없다 해서 정말 얼굴도 못 보고 떠나보내는 줄 알고 너무 두려웠고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제 실수가 맞았습니다. 큰 실수였죠. 비서실장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몇 시간 뒤에 문자가 오더군요. 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어제까지 일한 걸로 월급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회장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큰 실수를 했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아볼 심산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커다란 대문이 열리고 비서실장님과 회장님이 나오시더군요. 그 앞에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도 급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경황이 너무 없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런데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김 기사님,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회장님, 제 유일한 가족, 제 딸이 있습니다. 딸한테는 엄마도 없어요.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12살인데 백혈병을 앓고 있어요.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 애한테는 저밖에 없어요. 저 일 계속해야 합니다.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일어나게. 회장님이 비서실장에게 몇 가지 지시를 했고 실장님이 저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 회장님을 모신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았죠. 그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법이야. 내가 자네를 안 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진중하고 신술해 보였는데 어제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그리 책임감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렇다면 가봐야지. 가족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나?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뒤로 그날 일에 대해 다른 말은 더 안 하셨고 저도 다시 회장님 기사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회장님 일정이 오후에 일찍 끝났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는 딸한테 갈 수 있구나. 좋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죠. 계속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기간을 두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나와 집에 있었거든요.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제 어깨를 붙잡으며 말하는 겁니다. 김 기사,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김 기사 집에 한번 가고 싶네. 예?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희 집이요? 집이 어느 쪽인가? 가보게나. 영문을 모른 채 회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집이 누추한데, 그리고 딸이 아파서 제가 워낙 다른 것에 신경을 못 쓰고 또 집사람이 없다 보니 괜찮네. 가는 동안 회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길 때 하는 그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니 모처럼 일찍 온 아빠를 딸이 반겼죠. 항암 치료로 인해 머리카락도 빠져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손님이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희야, 인사드려. 아빠가 모시는 회장님이셔. 안녕하세요. 당황했지만 딸은 회장님에게 배꼽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딸의 얼굴을 본 회장님이 갑자기 딸을 와락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내 탓이네. 내 탓이야. 이렇게 되기 전에 진짜. 저희 딸을 아시나요? 만난 적이 있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멀뚱멀뚱 회장님을 바라보던 딸도 너무 놀라 울음을 터뜨리고 저도 영문을 몰라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있을 때 회장님이 TV 옆에 놓아둔 라디오를 향해 다가가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장모님의 유품이었죠. 이거야, 이거. 내가 그이에게 선물한 거였는데. 맞구나, 맞아. 자네 딸이 이순애의 손녀인 게 맞구만. 돌아가신 장모님을 아시나요? 어떻게? 눈치를 보던 딸이 얼른 물 한 잔을 떠와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물을 마신 뒤 회장님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오래전 이야기라네. 50년도 더 지난 까마득한 옛일이군. 당시에는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지 않았다네. 돌아가신 부친께서 사업을 막 키워가고 있었지. 20대 중반의 나이에 아버님께서 운영하던 회사에 들어와 밑에서부터 이 일을 배우고 있었어. 당시 그냥 서류 작업하고 간단한 일을 하던 여직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순애였지. 당시에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나를 평사원으로 알았던 거야. 내가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순애에게 반해서 몰래 교제를 시작했는데 마음이 깊어지는 걸 느끼며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말을 해야지 했어. 아버님께도 말씀드릴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러기 전에 아버님이 순애와의 일을 알아버렸고 길길이 날뛰며 순애를 해고하고 말았다니. 다시는 만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말이야. 돈을 몇 푼 쥐어줬다고 하는데 그 길로 순애가 나를 떠나버렸어. 말도 없이. 그 마음도 이해를 해. 내가 먼저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알게 되어 쫓겨났으니 나를 원망했을 테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마음을 접었다네. 그런데 순애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었거든.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켠에 순애가 늘 있었다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남자는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지만 먼저간 내 아내에게 떳떳하지 않은 짓은 하지 않았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했지. 그토록 오래 그리워하고 마음에 품은 줄 알았더라면
결혼 전에 내가 순애를 찾아야 했던 거였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고 그저 순애가 어디선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잘 살기만을 바랐다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참 많이 흘렀어. 한참을 흐른 거야. 그러다가 얼마 전 어떤 모임에서 이순애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불현듯 생각이 나더군. 살아는 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많이 늙었겠지. 참 젊었을 때 구웠는데 다 늙었으니 그저 그동안 고생했다. 인사라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다네. 무척 힘들었어. 시간이 좀 오래 지났어야지. 사람을 써서 알아봤을 때 순애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결혼을 했다는 기록이 없더군.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딸이 있는 거야. 그때 알았네. 그 딸아이가 내 아이였다는 것을. 출생 관련 기록을 보니 시기가 맞더군. 그리고 그 딸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지. 제 아내의 이야기군요. 몇 년 전에 급작스러운 사고로 그만. 그래, 난 얼굴 한 번도 못 본, 있는지도 몰랐던 딸이지. 그 젊은 나이에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그렇게 떠나버리다니. 나한테 소식 한 번을 전하지 않았어. 그렇게 낳아서 평생을 혼자 키웠던 거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한테 말을 했더라면, 내가 알았더라면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었던 거야. 그 딸도 이미 세상을 떠났고, 하지만 그 딸이 결혼해 아이가 있더군. 아이를 남기고 간 거지. 그게 바로 제 딸입니다. 연희요. 김연희. 돌아가신 장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리고 이 라디오는 말이야. 순애랑 만나던 시절 순애가 음악 듣고 라디오 듣는 것을 참 좋아했거든. 내가 사준 라디오라네. 당시 제일 좋은 걸로다가 순애 생일에 선물을 했는데 그때도 월급쟁이가 이런 비싼 걸 사주느냐고 그랬었지.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만. 장모님께서 아끼시던 라디오라 제가 처음 봤을 때도 망가져 있었는데 그건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신 뒤에 저와 아내가 장모님 유품을 챙기며 여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장모님께서는 이 라디오를 선물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내에게도 말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모든 걸 다 묻고 그저 홀로 책임을 졌던 거야. 내가 알았더라면 순애도 내 딸도 그렇게 떠나보내다니. 회장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인연이란 참 신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을 써서 알아보셨기에 언젠가 저나 제 딸을 찾을 거였지만 그 전에 제가 우연히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게 된 게요. 인연이 멀리 있지 않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연희의 제 딸의 할아버지였던 것이죠. 연희라고 했니? 네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단다. 순애를 많이 닮았구나. 제가 아파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 정말 고생이 많다. 아가. 그렇지만 이목구비, 눈썹이며 눈이 깊은 게 젊은 시절 순애를 많이 닮았어. 난 알아볼 수가 있지. 세월이 많이 지나도 말이다. 운명 같은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회장님은 저의 딸의 치료비를 책임져 주셨어요.
회장님의 지원 덕분에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 딸은 그 독하다는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고 완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요. 무사히 완치되어 학교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했어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순애도 지숙이도 지키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 더 늦지 않아서 며느리를 볼 수 있었다네. 완치되고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야. 자네도 정말 고생 많았네. 저는 지금도 계속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 다른 자리를 알아봐준다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회장님을 가까이 모시는 운전기사 일이 좋았기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그리고 운전은 제가 자신 있게 잘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회장님은 우리 딸이 완치된 뒤 치료를 잘해준 병원의 고마운 마음, 또 우리 연희처럼 어린 나이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딸이 입원했던 병원 수화병동에 많은 돈을 기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백혈병 치료에 힘써달라고 하면서요. 생각해보니 살면서 큰 것을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뒤 그저 아이 잘 키우고 같이 늙어가는 것. 그게 제 인생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아내가 떠난 뒤 원망하는 마음이 컸죠. 남한테 나쁜 짓 한 적 없고 그저 열심히만 살았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 걸까 하면서요.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이었는데 딸이 무사히 완쾌를 한 지금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우리 연희가 커가는 과정을 아내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제가 아내 몫까지 열심히 딸을 돌볼 겁니다. 먼저 떠난 아내가 바라는 것도 그것일 테니까요. 엄마를 닮아 너무도 예쁜 딸을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